오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이 능력주의가 정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뭔가 좀 철학적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은 아이들 입시에 논술 주제로 자주 이제 출제가 돼요. 출제가 돼서 특히 막스 베버의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 책에도 지금 언급되어 있고 그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서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래서 그 이야기도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될 테니까 좀 집중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부터 1장부터 마무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개천한테 응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라는 것이 결국에는 상속되고 이 상속된 부가 결국에는 또 그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부는 점점 더 축적의 정도를 늘려가게 될 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시골에 살아도 머리가 뛰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뭐 금전적인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수성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이비 리그의 통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 전 제 조카가 아니라 저희 친구 동생, 친구 딸이죠. 친구 딸이 이번에 은평구 지역에는 유명한 자사고가 하나 있어요. 하나고라고. 예, 그 유명한 자사고인데 그 유명한 자사고에 입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몰랐는데 거기에 관련된 뉴스만 봤었어요 몇 번. 근데 몰랐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보다가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등록금이 4천만 원이래요. 고등학교 등록금인데. 근데 그게 기본 등록금이지 거기에 이제 과외 활동이 있대요. 시즌마다 이제 외국 견학을 가. 외국 사립. 네, 사립.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네, 자사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재벌가 이 손자 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기숙을 하죠. 그러니까 기숙학교이면서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부모가 자식이 그 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되어서 그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부모여야만 그런 어떤 학업 과정 커리큘럼을 마칠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 학교가 유명한 점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잖아요. 요즘엔 대학을 가는 방법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라고 해서 자신이 했던 과외 활동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들로 이제 대학에 가는 수시 모집 과정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학교는 그걸 잘 보내기로 유명해.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아주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천해서 아이들이 하게 하고 그것들을 반영시켜서 대학에 가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돈이 있으면 가능한 얘기예요. 나 졸업한 학교도 자사고로 바뀌었더라고. 졸업등 떼어보니까. 최근에 조희연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책적으로 많이 펼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과되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의 입김 같은 게 엄청 세고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조희연 씨가 방송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평등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교육을 복지로서 받아들여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반면에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풍요로운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도 불공평한 게 아니다
자사고라고 생각하는 이 능력주의의 그런 원리도 우리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계층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 계층 사다리가 존재하느냐라고 생각하면 부자들은 더 자신들의 영역을 굳건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뒤처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회 어떤 현상으로는 그러니까 빈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로스쿨도 마찬가지. 그렇죠. 부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건 결국 불평등을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의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국가가 지원해줘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회가 존재하는 하나의 양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양식의 핵심을 이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주의가 공평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 누가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공평함인가? 올바른 공평함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마이클 샌델은 선 없는 정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얘기했잖아요. 선 없는 정의란 불가능해. 다시 말해서 정의로우려면 어떤 한 사회가 공평하려면 그 공평은 반드시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에 기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은 철학적으로는 옳음에 기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공평은 옳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공평에 대해서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불공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누군가 적게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현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불공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공평이 존재한다는 건 그 사회에 이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게 가진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회가 옳은 사회가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 사회가 옳은 사회라면 적게 가진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둘 다 그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겠죠. 그래야 옳은 사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옳음에 근거한 사회는 아니다. 옳음에 근거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불가능해요. 정의도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마이클 샌델의 논리예요. 마이클 샌델의 논리지 제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세계화 논리자,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논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네. 한번 볼까요? 능력주의는 하나의 도덕적 원리로서 우리한테 작용을 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요인, 다시 말해서 운이죠. 운. 운에 의해서 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이 내가 원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 운이 나에게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운이라고 부르지 않죠. 운빨이 좋은 네. 거지. 운은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거야. 근데 우연하게 주어진 무언가로 내가 재능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그 재능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운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운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승자들은 이건 내가 내 능력을 이용해서 얻은 나의 부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에 도취되게 돼요? 오만함에 도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니까 내 것이야 라는 생각이죠. 반면에 마이클 샌델은 운칠 기삼이더라고요. 완전히 그치. 책 자체가. 반면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패자들은 어때요? 패자들이 운이 없는 거지. 그렇죠. 내가 오늘 못 받았어. 위안이 패자가 됐어. 그러면 뭐가 생겨? 마음속에. 위안이래 그게. 내 탓이 아니고 운 탓이야. 가난이 내 탓이 아니야. 그래서 위안이 생겨요. 예.
근데 가난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죠. 네. 그냥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다면 그건 가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은 어때요? 고통스럽죠. 네, 비참하죠. 네, 고통스러워요. 자기 자녀에게 먹을 걸 줄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 비참함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요? 그 고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패자들은 뭘 느끼게 돼요? 그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오만한 앞에, 승자들의 오만함 앞에 나는 패자가 되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위안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만 되면 그분은 이 먹고 굴욕과 분노를 느끼지 못하신 분이에요. 먹고 살만하다. 먹고 네, 그렇죠. 한 사회에 굴욕과 분노를 느낀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한 친구가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칼을 들고 이 대로변에서 사람들을 부쩍거리고 네네. 무분별하게 막 난도질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앉아서 설명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나왔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더라. 이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포기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무참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거죠.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굴욕과 분노. 분노. 그러니까 이 굴욕과 분노가 존재하는 사회는 절대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어. 그렇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는 항상 옳은 사회가 아니야. 옳은 사회가 아니면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대로 정의로운 사회도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승자들의 오만과 패자들의 굴욕과 분노가 존재하는 사회. 그 사회는 바로 이 능력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능력주의를 재능과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윤리관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오만과 좌절 혹은 분노로 대결시키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대결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는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화합할 수는 없죠. 승자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화합해요? 얼마 전에 이 어떤 그 게시판, 그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지하철을 출근하려고 이제 타려고 막 이제 바쁜 아침 출근길이잖아요. 막 지하철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남자가 갑자기 우두커니 쓰더래요. 자기 앞에.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욕을 엄청 큰 소리로 욕을 하대. 그래서 이거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정신이 이상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으면서 내 팀장님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에 네. 대해 쌓아야 돼요. 그게 그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이 사람이 팀장님한테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마음으로 내 팀장님하고 받은 게 아니죠, 전화를.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승자에 대한 분노, 오만함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에 대한 아주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대는 이 오만함, 그 오만함에 대한 패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자와 이 패자가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공정이 있을 수. 화평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로움이. 그렇죠. 안정감 같은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갈등, 분열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런 승자와 패자의 그런 이 양극화된 현실은 뭐하고도 연결되어 있냐? 우리의 정치적 현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주의는 일종의 윤리가 됐어요. 그래서 난 복 받았네.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패배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도록 만드는 원인이 제공이 돼요. 패자들은 항상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대학만 갈 수 있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패배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굴욕과 분노, 울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대졸자의 표가 트럼프에게 향하게 된 이유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 이걸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그 안에는 백인 노동자들이 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백인 노동자들이 공통점이 뭐냐? 바로 대졸자가 아니라는 거야. 비대졸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도 지지했고, 또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실제 트럼프의 연설 중에 한 대목이에요. 언제부터 미국이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우리를 형편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까? 우리는 다른 국가와 정상들이 우리를 더 이상 깔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트럼프는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국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깔보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승자야. 현실적으로도 승자인데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 미국이 자기가 승자임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네, 깔보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 영어 원문에서도 래핑이라고 돼 있어요. 래핑. 웃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보고 비웃지 말아야 된다. 누가 미국을 보고 비웃겠어요, 사실.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말을 트럼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렇죠. 백인 노동자들. 다시 말해서 백인 노동자, 아까 얘기했던 비대졸자. 학습 수준이 좀 낮은 백인 노동자들. 상대적으로 낮은.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뭐에 이용하기 위한 거였어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거죠. 바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기술 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마이클 샌델은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능력주의의 윤리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능력도 곧 이 정책적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그 사회의 지도자가 미국 같은 사회는 재선이 가능한 사회, 바이든이 재선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재선이 가능하려면 그 사람이 집권한 시기 동안 뭐가 올라가야 돼? 실질적으로 지표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그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성공한 건 이 지표가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지표라든가 복지 지표라든가 이런 지표. 우리가 흔히 이 지표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만 믿는 형태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지표만 믿는 형태로 정책을 피는 사람들을 바로 기술관료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박사라든가 전문가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 전문가가 대통령실에 입성해서 실제 대통령 자문위원이 돼. 그러면서 이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실제 부동산 정책을 폈더니 집값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정책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갈 집이 늘어나거나 혹은 전세금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항상 내가 원하는 집은 항상 어때? 비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건. 항상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다. 이렇게 안정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정부에 표를 주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두 후보가 됐는데 이 트럼프 측에서 하는 이 논리를 보면 항상 바이든을 뭐라고 얘기해요? 멍청하다, 실패한 정부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은 성공할 정부에다가 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을 패자로 자꾸 인식시키게 만들어야 그 사회는 그 반대급부에 투표하게 돼 있는 포퓰리즘 논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바이든은 뭐라고 선전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잘 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승자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의 논리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존재해요? 승자와 패자 사이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다 존재해요? 인정하는 사람. 승자와 패자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 네.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들었더니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두 가지 다 경험. 수능에서 살아가는 사람. 네. 두 가지 다 그 겪었던 가지의 사람들. 네, 장단점을 다 수용하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아직 여러분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승자도 언제나 패자가 되고 패자도 언제나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꽤 많이 봤어요. 머릿속으로. 예.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죠? 비트코인이 1억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막 떠들썩하게 나와요.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사기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3년 전이에요. 네. 네. 이거 허황된 거니까 국가에서 막 나서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이제 안 샀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든 당시에 생각했던 생각이 옳은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 승자가 계속 승자가 되거나 한 사회의 패자가 계속 패자가 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 깨달은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왜 느끼지 못하는가? 승자와 패자 논리를 왜 항상 옳다고 느끼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마이클 샌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불감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는, 평가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 분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성숙도에 의해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만 생각을 하니까 항상 지난 정부에서 이 사람이 패자였나? 이 사람이 승자였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은 그냥 싹 지워버리게 돼. 새로운 투표를 하게 되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이걸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도덕은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항상 그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언제는 옳을 수 있고 언제는 그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르면 그른 것이죠. 기술 관료의 현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장기적 경제 침체로 이어진 미국의 40년 동안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이 경제적 침체가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후세인을 잡기 위한 그런 아랍 전쟁, 이런 전쟁, 빈라덴 축출 작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해외에다 퍼다준 그런 정책들도 많았죠.
그런 엄청난 정책, 또 금융 정책에 있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한 은행이 무너져 버리는 사태잖아요. 이런 사태는 전부 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책적 실패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장기 침체는 운명이 아니라 정책적 실패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적 실패는 누가 만들었어요? 기술관료들이 만든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박사, 전문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정책들이 다 어떻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정책자 관료들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아요? 전문가, 권위자, 자기네 박사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된다는 거죠. 고학력자가 꼭 좋은 정책을 내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뭐예요? 지표를 올리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GDP, GNP 이런 지표를 올리는 데만 집중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미국의 살림살이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40년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경제 정책은 이 산업 분야에 휘둘려요. 근데 산업은 점차 어떻게 돼요? 미국의 산업은 글로벌하게 변해요. 미국 내 환경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본사를 옮긴다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한 나라, 특히 미국 같은 한 나라의 기술 관료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과연 이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쉐보레 사건이 있었죠. 쉐보레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겠다. 네, 우리 차 이제 더 이상 안 팔리고 회사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철수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쉐보레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돌리기 시작해요. 정부가 잘못해서 경제정책을 잘못 써서 우리가 다 한 번에 나앉게 생겼다. 실업자가 되면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쉐보레 지금 여전히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국가가 엄청난 자금을 쉐보레 측에 전달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쉐보레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 거래 때문이라는 거야. 미국에 있는 쉐보레 본사와 한국에 있는 쉐보레 지사가 서로 물건들을 주고받을 때 과도한 금액을 책정했다는 거죠. 비싸게 사 부품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 대부분이 다 어디로 돌아가요? 미국에 있는 쉐보레 본사에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불공정한 체제를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문 닫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퍼줘서라도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기업의 정책자들이 한 기업의 그런 어떤 기업가들이 하는 그런 불공정한 행위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인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기술 관료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 사회의 산업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예지요. 기술 관료들의 너무 의지하는 정책들은 실질적으로 단기간의 지표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전체 경제 상황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마이클 샌델의 생각이죠. 실제로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이런 도덕 불감증적인 인식은 미국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언급되죠.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1958년에 써요. 네, 시기를 보세요. 1958년이에요. 이 책이 쓰여지기 이전이죠. 무려 4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에는 신분에 따른 계급 장벽이 극복되고 능력에 따른 새로운 계급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다고 해요. 4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소수의 승자만이 오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수의 패자는 굴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세 번째, 패배의 책임이 능력이 부족한 다수의 패자들에게 돌아갈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패자들은 패배할 만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그 굴종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 그 사회에서. 네 번째, 다수의 패자들의 굴욕과 분노가 사회적인 불화, 갈라치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때요? 40년 전에 예견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는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 바로 능력주의의 포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책의 제목을 능력주의의 포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런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죠.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이런 능력주의 기반 사회에서는 절대로 화합된 정의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경제적 원인에 의한 포퓰리즘적 분노도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실제로 경제적 원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빈부의 양극화 현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기술 혁신과 아웃소싱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그런 유형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캐셔로 일하고 있는 것과 어떤 사람이 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것, 그건 전혀 다른 평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실질적인 임금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해, 한 사람은 캐셔로 일해 라고 얘기할, 마트에서 일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서로 뭐가 생겨요? 한 사람은 승자이고 한 사람은 패자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돈의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의 계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나눠져요? 어디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학력. 학력? 마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마트 캐셔는 고졸자도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월스트리트는 적은 비용을 받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을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 그것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둘이 같이 받는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승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학력자가 승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 문제점이에요. 능력주의 도덕 불감증의 문제점이죠. 실질적으로는 같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등하다고 여겨야 되죠. 같은 노동을 하고 있구나, 비슷한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당연해요. 실질적으로는, 윤리적으로도. 그런데 사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대학생 인턴이 실질적으로 월스트리트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인턴이 어떻게 그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겠어요? 배경도 없이, 뭐 줄도 없이. 당연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회는 그 사람을 존중하기, 승자로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죠. 도덕 불공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그 특정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싸잡아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 사회에서 패자가 돼버리는 거죠. 아웃소싱, 업체, 그렇죠.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이 아예 그 사회에서는 뭐가 돼버려요? 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사는 게 나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평판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가미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떳떳이 나가서 우리 엄마는 이 마트에서 일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도덕 불감증이 만들어낸 사회라는 거죠. 능력주의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전되면서 이런 경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직업군이 이 산업사회일 때는 너도 나도 정말 다 같은 노동자, 세일즈맨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급락, 약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국가가 감사하는 그런 문구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뭐 이런. 그래서 뭐 산업 금자탑 수상 그렇게 하면 막 동네 그 사거리에다가 막 큰 이것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탑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있나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 세우지도 않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노동은 신성하지.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자, 뭐 애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와. 예,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능력주의 때문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육체 노동이 평가절하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분배의 정의는 과연 경제적인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낙수 효과. 높은 곳에 돈이 몰리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아래로 그 수혜가 내려오게 된다. 낙수 효과. 실제 낙수 효과가 있나요? 없어요. 삼성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져요? 아니요. 핸드폰 가격이나 내리라 그래. 그렇죠. 너무 비싸. 경제적 손해의 문제는 사회적 명망의 하락과 급락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 실제로는 과거보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임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명망은 도덕과 정치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 명망이 높다. 그 사람이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명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절대로 기술 관료들이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꾸세요라고 얘기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많이 이제 막 정치 시즌이라서 정치인들이 TV 언론에 나오는 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들었을 때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 이런 표현이죠. 예. 무슨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정치는 생물이다. 바뀔 수도 있다. 상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때 바뀔 수 있다. 예, 뻥쳐도 뭐 돼. 이런 의미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이 정치의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뭐 다음에 뽑힐 정당의 그런 가능성을 높여준다거나 낮춰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평판하고 연결돼 있어. 미국의 민주당이 왜 트럼프의 분에서 패했는가? 평판 때문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시 제도의 비리. 우리 처음 시간에 봤잖아요.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내세웠던 지지자들 몇몇이 그 입시 제도의 선두에 있었어. 또 심지어는 미디어 그룹의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성추행 같은 것들을 벌인 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평판을 깎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에 본인 스스로 똑같은 성추행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왜 그게 먹히는가?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판이 깎여나가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는 그 일을 벌일 당시에 뭐가 아니었어?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평판은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평판에 흠집을 내는 것과 지금 현재 정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정치의 선두주자의 승자들에게 가해지는 평판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정치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의 감수성하고 연결되어 있어. 기분이 나빠지면 호르몬 분비도 촉진이 안 돼서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늙었다는 생각 이런 것만으로도 기분이 저하되고 몸에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중요해.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는 평판, 기분,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해요. 보다 도덕적으로 건실한 능력주의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2주차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한번 보시죠. 2장에서는 능력주의의 역사예요. 뭐 거대한 역사 이런 게 아니라요. 능력주의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왜 미국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도덕 불감증을 야기하는 이런 능력주의에 모두 다 매몰되어 있는가? 심지어 대통령까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능력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능력주의의 환상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역사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력적이다. 그중 두 개는 능력 우선 채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효율성과 공정성을 원칙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누구를 채용할 때 그게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의 채용이 되려면 뭐에 기반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그 자리에 앉을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바람직해. 공평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 앉아야 뭐가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과 선도적 시도, 재능에 후하게 보상하는 경제체제. 미국이죠. 재능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임금을 주잖아요. 미국이에요. 근데 각각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보상하는 체제. 북한 같은 사회죠. 배분하는 거죠. 공평하게 사회가 얻은 모든 이익을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으로 분배하는 것. 물론 북한이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그런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실주의로 정해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등 보상하는 체제보다 더 생산적일 수도 있다.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체제가. 오직 각자의 능력대로만 보상하는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공정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서 정책을 펼쳐야 당연히 잘 될 수 있어. 그게 효율성이 높아. 능력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 잘못됐어요? 아니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실제 성취만으로 사람들이 구별될 뿐 다른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되지 않는 이런 공정성을 담보한 체계. 이게 바로 미국이 좋아하는 능력주의 체계예요. 이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생산의 효율성. 두 번째, 차별 없는 공정성. 세 번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 성취.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죠. 옳은 사회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되게 비싼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빈부에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빈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니요. 아니죠. 그렇지. 능력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마이클 샌들은 가난한 사람도 이걸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한 게 트럼프의 당선이죠.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이거에 대한 신념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뽑아주면 우리에게 뭘 해주겠다고 얘기해요. 이해를 주는 거. 그렇죠. 보상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빼앗겨왔던 걸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첫 타겟이 된 게 누구였어요? 이민자들이었죠. 이민자들이 뺏어간 거야. 원래는 너희들이 보상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이 일자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는데 저학력자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가져갔어? 값싼 노동력을 가진 불법 이민자들이 다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할 일 장벽을 세울게. 더 이상 못 넘어도. 네. 당선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에게 내가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겠구나 라고 그 생각하게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험한 일을 할까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정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물을 생물을 이 사람들의 뭐만 건드리면 돼. 감수성만 건드리면 돼. 그럼 표는 오게 돼 있어.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가? 그건 다음 문제예요. 저도 안 그리고 해. 실제로 줄 수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원래 하던 일을 응. 백인들이 그 비용을 받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서도 백인들이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뉴욕에 갔었잖아요. 이 뉴욕에 가서 이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흑인이 없이는 이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흑인들에다가 다 이 인증하는 청소하는 사람들, 네, 다 험한 일을 다. 그다음에 경찰, LAPD라고 붙여져 있는 뉴욕 NYPD라고 붙여져 있는 이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뚱뚱한 다 흑인이에요. 흑인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 주위로 누가 지나다녀? 백인들. 진짜 말끔하게 입은 백인들이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그 대형 건물들을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흑인들이 문도 열어줘요. 뭐에 예. 흑인들이 없이는 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파업할게라고 얘기해버리면 백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나요? 어떻게 돼버려요?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예, 도시가.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기만 할 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능력주의 사회의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감상적인 그런 수단들이 우리에게 올바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효율적이거나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 한번 볼까요? 왜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율성과 공정성의 원칙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들었던 예시죠. 좋은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바이올린을 형편없는 아마추어 연주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아주 높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음악가에게 주는 것이 옳은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천재한테 줘야지. 천재에게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우리에게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 테니까.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높은 보상을 받는 낙관적인 시스템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 재능이 아주 많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바이올린을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이게 비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팔아버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로만 연주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효율성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나요? 공정성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어요? 뭐가 그 전제에 깔려 있어요? 낙관적. 이 사람이 그렇게 할 거야. 할 거야. 승자가 되면 마땅히 가지지 않은 사람, 못 가진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 시스템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효율적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사회의 덕으로, 사회의 도움 덕으로 돈을 많이 벌면 그 덕을 본 내용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 되는 것. 아주 이상적으로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그게 작동하나요? 실제로? 안 해줘. 우리 저희 전부 다 IMF 겪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IMF 겪을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도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기업들을 살려줬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나눠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금모으기. 뭐 했어요? 기업들을 살려준 거예요. 기업들에게 외환 보유고를 늘려준 거죠. 네, 외환을 사다가 금으로 달러를 사다가 그걸로 차관을 빌려서 기업들을 살려준 거예요. 부도 직전의 기업들을. 그 기업들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효율성과 공정성은 지켜지는 것이요. 능력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우리가 분노하지 않죠.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IMF 이후에. 네. 자유를 옹호하며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체계. 그런가요? 능력주의 사회가?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체계.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다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당장 부자만 되더라도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요. 지불하면. 뭐 경험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호텔 같은 데 가시면 결혼식 같은 게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무슨 와이프가 이제 회사에서 받은 그 소형차를 끌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이제 그 호텔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그 앞에 이제 차가 우리 앞에 차가 큰 중형 그 차가 고급 세단이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거기 쓰니까 벨보이가 와가지고 이제 열쇠를 받고 그 사람은 내려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꼭 고개 몇 번 끄덕끄덕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키를 가지고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지. 네,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를 같은 비용 내고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체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K3가 도착했을 때 우리가 내려서 그 벨보이를 쳐다보고 이제 이 키를 내밀었는데 그 벨보이가 쳐다보지 않고 빨리 빼라고 뒤에 차 오니까 빨리 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정당한 것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체계인가? 일단 거기에 의문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서비스의 정당한 비용만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은 그 서비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서비스가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용에 대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주의 사회가 정말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체계인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얘기하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하게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실제 삶들을 적용시켜서 봐야 돼요. 내 스스로 그 단순히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분해 주는 것,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내놓을 텐데 라고 낙관하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 많은 능력을 나쁜 데 사용할 수도 있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뭐 특혜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잖아요. 그게 매일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게 맞다. 맞는 거죠. 효율적이고 공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 아까 이야기했던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도덕 불감증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본주의 체계가 공정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 때문이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건 그냥 그런 뉴스를 가지고 그냥 그런 뉴스일 거니라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에 적용하지는 못해. 우리 사회가 취하고 있는 이 능력주의 시스템이 불공정함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비됐기 때문에. 감각이 마비된 거야. 잘못된 거죠. 능력주의는 포괄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개인에게 부여되는 주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 승자에게는 자기가 얻은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오만함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패자에게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굴욕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주어질 결과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 들어가 있어요. 능력 없으면 안 되죠. 능력 없이 무조건 동등하게 분배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노력도 들어가 있어요. 선택 들어가 있죠. 그런데 뭐도 들어가 있어요? 운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난 운, 이런 국가를 만난 운,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선택한 것인 양 싸잡아서 내 능력인 것처럼 그걸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내 능력이 아닌 것처럼 실망하게 된다는 게 문제고요. 과장과 실망. 우주적 능력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서구 문화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고를 기원을 따져보면 이런 거죠. 권선징악 많이 나오잖아요. 동화책 보면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다. 그렇죠? 권선징악이에요. 도덕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특히 이미 이제 한참 지나버린 여러분의 세대도 머릿속에 그 동화가 어떻게 남아있어요? 항상 진리인 것처럼 남아있잖아요. 예, 그래 콩쥐같이. 네. 권선징악은 정말 작동해요? 그러면?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의 봄 보고 분노 느낀 이유가 권선징악이 없어서 그렇게 분노를 많이 느껴서 화내었잖아. 이 권선징악이라는 건 그러니까 실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러고자 하는 낙관적 믿음,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 그 신앙에 기대어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 권선징악의 신앙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신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작동하지 않는 게 실제 사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여전히 여러분의 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교육하고 있죠. 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강조, 불운에 대한 냉혹한 평가.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회만 문제인가요? 이 책에는 뜬금없이 욥기서의 내용이 나와요. 욥기서 내용 아마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신 내용이에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성서의 욥기를 떠올려 보자. 욥이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가 뭔가 말도 못한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대체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떠올려봐라. 그리고 빨리 신께 용서를 빌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욥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원인은 뭔가요? 이야기에 따른다면 신의 장난? 사탄이 이 신을 시험해. 그러니까 신을 시험한다는 표현이 잘못됐는데 신에게 얘기하죠. 악마가 신에게 가서 욥이 굉장히 신실한 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복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많고 거스린 식솔도 많고 거스린 재물도 많아.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경외하게 된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기본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내려진 많은 성공에 대한 보답으로 신을 경배하는 것이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 그러면 네가 한번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빼앗아 봐라.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보자.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식솔까지 다 잃었어. 그러고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물어본 거죠. 너 도대체 뭔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느냐?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그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이 지은 죄가 있나요? 적어도 이야기상에서는 운이지요. 말 그대로 운이었어. 불운. 욥에게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불운이었어요. 그냥 문제의 원인은 이것을 초인적인 능력의 폭정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고난은 곧 죄의 표시라는 가설로 무장한 욥의 친구들. 그러니까 욥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욥이 저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곧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징벌을 받는 거야. 권선징악. 그의 고통이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며 따라서 욥이야말로 그의 자녀들의 살해자라고 잔혹하게 을러댔다. 네가 네 자식들을 죽인 거야. 결국엔 네 죄로 인해서 신을 분노하게 했고 그 신의 분노가 너에게 징벌로 떨어져서 네 자녀들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네 탓이야. 패자에게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욥 자신은 스스로가 무죄임을 알아서 난 잘못한 게 없어. 알았지만 그 역시 친구들처럼 능력주의 신학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는 신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대체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인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마침내 신이 욥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발생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야. 네가 잘했기 때문에 보상을 준 것도 아니고 네가 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내린 것도 아니야. 징벌을 내리고 주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오직 신에게 달려있어. 네 능력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신의 질서를 인간의 도덕 논리로 이해하려 했던 점에 대해서는 비난하게 되죠. 감히 신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나를 판단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욥에게 굴욕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게 이 욥 이야기의 교훈이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능력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신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욥의 친구들을 보면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권선징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권선징악이 올바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왜냐하면 징이든 권이든 모두 다 누구에게만 달려있는 거야? 내 뜻대로. 신에게만 달려있는 거야. 내가 주는 건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옳은 일을 하면 받고 그른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신의 생각에도 위배되는 생각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오래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뭐가 있었어? 능력주의에 대한 신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 욥기의 이야기는. 구원, 이 욥기서를 잘 보면 이 그리스도 신앙,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신앙이 담겨있는 그 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를 지키고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이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헌금을 내고 과거 사람들은 연제부를 사면 자신의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죠.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신의 선택으로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 신의 전능함에 기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에서는 주로 선행을 강조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주로 이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가톨릭 재단은 많은 선행,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서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간 사람들,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신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개신교는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은 아무런 노력으로도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된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예정론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 근데 왜 이 예정론은 사람들한테 당시에 굉장히 큰 의미를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이 예정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이 성공했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논리를 믿기 시작했을까요? 거기에 힘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지도자들의 너무 부패한 게 많았잖아. 교회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이 책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세델은 이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은 어떤 존재예요?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인간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어. 아까 욥의 이야기처럼. 예.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그 신이 결정하는 구원과 심판을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전지성, 전지전능한 전지성이 어떻게 돼? 훼손되니까 오히려 더 복음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인용해서 오히려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 때조차도 인간의 그런 생사고락을 다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 신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걸 신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인간의 개인 노력의 여하가 아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감동해. 그래서 실제 이 예정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종교개혁, 개신교의 그런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신의 전능함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잠재는 곧 인간의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신의 섭리에만 따라가는 존재인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신이 뭘 주었어?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과 반면에 뭘 할 수 있는 권한? 악마를 따라갈 수 있는 권한도 준 거죠. 악마를 따라가게 될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어?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이 만든 원리와 이에 순종하거나 거역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도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예요. 개신교 윤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없죠. 막스 베버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능력주의하고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일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주교는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일탈하게 돼요. 면죄부를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이용해서 큰 베드로 성전 같은 것들을 바티칸에다 짓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일탈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는 자신의 구원에 상관없다라는 그런 논리, 바로 능력주의 담론이 이 안에서 반능력주의 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패한 관행에 대한 반발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여기에 작동하냐? 루터와 칼뱅의 은총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예정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정론이라고 불러요. 칼뱅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그렇다면 신이 내려준 그런 나의 사명에 따라서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이 나를 예정해 놓았어. 그 예정대로 살아가는 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정은 뭐예요? 뭐에 대한 예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신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지. 선하게. 과거처럼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고 열심히 일하면서 고해성사도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런 건 오히려 가톨릭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 바로 직업이죠. 직업윤리. 그래서 나타난 게, 이 예정론에 의해서 나타난 게 직업윤리예요. 인간은 누구나 직업을 가져. 그런데 그 직업을 통해서 신의 은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내려준 올바른 직책에 잘 놓여 있으면 신은 당연히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축복해 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번창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업의 번창 여부를 보면 내가 올바른 직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이 내려준 예정한, 신이 나의 운명에 예정한 그 직업의 윤리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헌금을 낼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돼.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않았구나. 내 자유의지대로 나의 탐욕 때문에 악마의 꼬임에 빠져서 내가 원래 신이 내려준 예정된 삶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나의 직업 윤리 속으로 올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예정론이에요.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인의 노력 여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단지 신이 나에게 내려준 바로 그 직업에 충실히 아주 근면하게 성실하게 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거기에 축복을 내려주는 사람은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잘 못 찾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거기까지가 뭐야? 자유의지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걸 주장했던 게 루터와 칼뱅이었어요. 그게 개신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일을 통해서 충분히 번성했다고 한다면 그 번성을 통해서 신이 내려주신 축복이 이렇게 큽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도 11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대로 번성하게 되고 개인의 사업은 개인의 사업대로 번성하게 될 수 있다는 그림이에요. 신으로부터 부여된 직업의 매진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여부. 이게 바로 개신교가 놓여있는 능력주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기의 힘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미국 사회의 정신이 아니에요. 네. 미국 사회는 바로 이 두 번째 정신, 예정론에 따른 직업윤리 정신을 바로 능력주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거죠. 개신교도 종교 개혁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진짜 심각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제시해 준 사람 막스 베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항상 굉장히 높은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막스 베버를 읽을 때마다 항상 명쾌한 논리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이에요.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와 금욕주의는 자본주의적인 축적의 배경이 된다. 청교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미국 사회에 처음 내려온 사람들, 네, 청교도들이었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오면서 가지고 있던 유럽 사회에서 배워서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게 바로 이거였어요.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 아까 얘기했던 장 칼뱅과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예정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청교도의 직업윤리는 이런 거죠. 행함을 통한 구원과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은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여부가 실제로 뭐 도덕적인 선과 악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뭐에 의해 결정돼? 그 직업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결정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성공에서 그 직업에서 그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징표다. 이걸 이제 영적 귀족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논리에 따른다면 이래요. 청소부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청소부로 일한다고 해서 미천한 게 아니야. 절대. 이 직업 윤리에 따른다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청소부로 예정되었어. 그래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청소 기업을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럴듯한 기업의 운영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뭘 한 거야? 그렇죠.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 거지.
신이 실제로 축복을 주어서 되었는가? 이거는 차치하고 이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생각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현상만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특정한 직업에서. 심지어 그게 매춘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플레이보이 잡지처럼 도색 잡지를 파는 직업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성공하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마약 판매상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면 어머니가 이 마약 판매상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항상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머니. 아들이 깽단 두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아들을 챙겨 먹이고 꾸짖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죠. 영적 귀족주의 때문이에요. 자기 구제와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의 윤리가 바로 이 능력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금욕, 다시 말해서 청교도 윤리죠. 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탕진해 버리지 않으면 내가 번 것들을 탕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축하면 돼요? 아니요, 한국. 그렇죠. 헌금. 교회 그 헌금을 잘 내게 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승자들의 패자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제대로 된 부의 축적을 누리지 못했어. 그리고 교회에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 이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 소명 의식에 의해서 제대로 된 금욕을 하지 못했어. 네. 올바른 직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방탕하게 살아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형판을 깎아먹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패자들은 항상 굴욕을 받아도 당연하다. 마땅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의 배경이 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자본을 축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쓰는 건 덜 쓰고 사람들로부터는 많이 착복해야 돼. 만약에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많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공장에서 얻은 수입은 대부분 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주 이상적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잉여 자본을 계속 축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잉여 자본을 다음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유권. 내가 잘해서 더 많은 수익을 냈어. 근데 왜 내 걸 저들한테는 그냥 계약된 것만 주면 되지. 왜 내 걸 저들에게 나눠줘?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그들에게 임금을 높여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이 수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 수익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 그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업의 원칙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 수익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해요? 기업주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받던 내가 받은 축복이야. 저 노동자들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를 강화시킨 요인이라고 보는 게 막스 베버의 생각이에요. 자기 구제와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의 윤리,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적합한 윤리의식의 기반이 된 게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 청교도주의라는 거죠. 이런 윤리의식은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함께 자주성가의 어두운 면이라 불릴 수 있는 불안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주는 이게 내가 생산한 것들이 생산물들이 늘어나면서 큰 축복을 받아서 이익을 얻었어. 이익을 얻었는데 옆에 또 나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있네. 마침 같은 재화를 팔아. 비슷한 형태. 그런데 나보다 더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손님들이 몰려가면서 내 축복이 점점 줄어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경쟁을 해서 뺏어야 돼. 네, 그렇죠.
공정한 경쟁. 근데 그 경쟁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비리. 욕심과 욕심. 네. 막스 베버는 착취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노동 시간, 노동력. 그러니까 임금. 그렇죠. 정해진 임금에 맞는 그 수량이 있어. 딱 그만큼만 원래 생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쟁 체제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회사하고 더 많이 생산해야 돼. 동일 시간 동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을 줄인다거나 휴식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더 길게 일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임금을 조금 줄인다. 그렇죠. 착취하는 거죠. 착취의 논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착취를 해도 돼. 왜냐하면 착취를 해서라도 일단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나는 뭐가 되니까? 축복받 축복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그 축복은 누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신이 내려주는 거지 노동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들 얼마든지 나 욕해도 돼. 나는 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라는 거죠. 막스 베버의 생각에 동의하세요? 네. 아니요? 아주 명쾌하죠. 예. 막스 베버는 이런 방식이 뭘 만들어냈냐? 바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그 원동력이 됐다고 봐요. 예. 이런 방식의 착취가 계속 이루어져야 자본은 계속 잉여로 축적이 돼. 만약에 초기 기업가들이 그 잉여 자본을 축적하지 않고 그 자본을 모두 다 노동자에게 돌려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게 되는 사회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 잉여 자본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점점 커지니까. 그러니까 잉여 자본 같은 크기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 회사를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 시장이 커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잉여 자본이 축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잉여 자본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그 이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의 이익은 실제로 사회가 유토피아가 되려면 제로가 돼야 돼. 모든 이익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투자.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그 기업은 그 시장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경쟁사회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잉여 자본의 축적을 더 늘려서 과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마치 빚내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서 그렇죠.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제로가 돼버리면, 기업의 이익이 제로가 돼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마르크스는 이익이 제로가 되는 사회, 기업의 이익이 모두 제로가 되는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다. 공동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뭘 간과했어요? 뭘 간과했어요? 마르크스는 인간의 욕심. 그렇죠. 욕심을 간과한 거죠. 인간의 욕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간과한 거예요. 인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물이잖아요. 네. 게다가 인간은 뇌가 발달한 생물이에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그래서 자기가 원래 동물처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고 배부르면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그 욕구가 어디서 나와요? 인간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욕심. 욕심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 욕심이 기본이 발전의 또 원동력이 될 수 기본.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어때요? 네. 욕심 낼 수가 그리스도교 없잖아. 윤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리스도교 윤리는 기본적으로 금욕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금욕주의인데 이 욕심은 나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는 않아. 근데 예.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욕심을 더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기업가가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기업가가 내가 많이 가지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기업가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실제로 뭘 감추고 있어요. 그 안에. 자기의 그렇죠. 개인의 욕심을 감추고 있어요. 마치 그러면서 자기가 뭘 받은 사람처럼 뭐인 것처럼 얘기해. 선한 그냥 사람. 인간의 욕심을 초탈한 존재. 유일한 박사는 유일하게 안 믿는 이런 거. 존경해요. 뭐 우리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인간도 그 욕심에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예. 부의 재분배도 욕심을 줄이면서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의 재분배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유토피아로 가는 길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기업이 이익이 제로가 되는 사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회는 정말로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요. 별로 재미가 똑같이 배분되니까 어느 정도 능력주의는 저는 좀 이해를 해요. 그런 게 예, 있어야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되는 사회. 아, 그거는 안 돼요. 공산당 그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있고 그거는 네.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논의에서 뭐가 빠져 있냐라고 보면 인간이 생물이라는 사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무슨 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죠. 네. 재벌과의 2세, 3세 이렇게 하면 마치 그들을 그냥 그런 2세나 3세의 그룹으로 그냥 묶어서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개개인은 어때요?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삼성가의 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예.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재벌가 2세, 재벌가 3세 이런 사고 방식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고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도 뭐야? 고통받는 존재예요. 네. 자신의 삶 안에서. 그런데 이걸 다 그냥 배제하고 논리로만 이들은 이런 이상적인 기업 운영, 이상적인 고용주, 이상적인 노동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실질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종교에 속한 영역이니까 종교와 우리의 삶은 그냥 딱 벽을 세워놓고 서로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관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기업에서 좀 사람들을 착취해서 괴롭혀서 돈을 벌었어. 더 많이 벌었어. 경쟁 업체보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직업 간의 윤리가 나에게 뭘 줘요?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데 축복받았으니까 축복받은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위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안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기업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조금 더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